저는 지금은 현대해상에서 최고 지속 가능 책임자 CSO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루틴 팩트의 그 최고 상상 책임자 Chief Imagination Officer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루틴 팩트의 행사에 루틴 팩트의 구성원이 아닌 그 후원사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소 생소한 경험이기는 합니다. 어, 뭐 아마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AI는 현재까지 인류가 누적해왔었던 다양한 사상과 관념과 정보들을 기반으로 결국엔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유도를 하면은 좋겠지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많은 정보에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가 해결해야 됐었던 많은 이슈들, 어떤 타인에 대한 그 차별이라던가 선입견이라던가 증오라던가 혐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여기 연구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AI를 통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발전들이 진행하면은 그 여태까지 누적되었던 모든 선입견과 차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제처럼 결국에는 이 AI의 시대에서 우리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AI가 포용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이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현대해상의 이 지속가능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제가 이번 지속가능 컨퍼런스를 후원하는 것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AI가 어떻게 포용성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많이 즐기고 배우고 돌아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AI가 포용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언어 재활 분야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언어발전소는 성공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개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라는 미션으로 시작된 소셜벤처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모두가 양질의 언어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네, 언어재활, 다른 말로 언어치료라고도 합니다. 언어치료는 말르즘 아동,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각 장애와 같이 발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의 성장에 맞춰서 적기에 중재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인에게도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의사소통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언어 치료는 발음, 언어 이해와 표현부터 기억력, 문제 해결력, 이런 인지까지 의사소통과 관련된 넓은 영역을 다루는 재활 분야입니다. 최근에 언어 재활 분야에 AI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북미 기반 온라인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스프레서블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아동에게 편안한 환경인 가정에서 보호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술을 활용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I로 환자의 언어를 분석해 유의미한 진전을 위해서는 몇 회의 세션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을 하고 보험사와 협업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언어 치료, 미래의 언어 치료는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환자가 언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일상생활과 연계된 어휘와 표현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고 재활의 진전 상황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최단 경로를 따라 재활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서 불균형한 언어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글자를 읽으면 이해하지만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한 단어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엉뚱한 단어를 내뱉기도 합니다. 각자 증상이 다 다른데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저희 언어발전소는 누적 2만 건 이상의 세션 녹화 영상과 수행 결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치료 준비에 쏟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검사 결과나 세션 중에 노트한 수행도와 환자의 발화, 그리고 낮장으로 제공되는 숙제들, 이 모두가 환자의 진전을 보여주는 소중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쉽게 휘발되어 버린다는 점이 특히 이 분야의 AI 도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목표로 구성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플랫폼에 탑재하고 환자와 치료사가 세션 중에 주고받는 아주 작은 기록도 놓치지 않고 결과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증거 삼기 위해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AI가 포용해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면 마비로 인해서 발음이 불분명한 뇌질환자,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가 고루 발달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발달 지연 아동, 그리고 말 소리로 발화를 할 수 없어 눈빛이나 제스처, 그림판으로 소통해야 하는 중증 의사소통 장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을 마주하고 치료하는 치료사에게도 AI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을 포기하지 않는 미래, 아프고 난 후에도 사회와 직장으로 일터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AI가 의사소통 약자와 가족들, 그리고 치료 현장에 있는 치료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전문가분들, 학계, 정부 계시는 분들이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편향이라는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표현은 요즘 들어 많이 쓰이고 있어서 들어보셨겠지만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우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똑같이 내지는 더 잘할 수 있는 인공적인 창조물이라는 문화적인 상상력이 있었던 정말 그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익숙하실 아이로봇 같은 것도 이미 1950, 60년대부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편향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문화의 일부로, 그리고 윤리라고 했을 때 꼭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쁨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로서가 아니라 가치론의 문제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사실 존재해 왔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재현의 이제 도메인 안에서 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기술이 전면화됐을 때 아무래도 직접적인 반영은 조금 느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여성이라는 티가 나는 이제 블라인드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보이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권자의 뭐 직위에서 배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스캔들이 있어서 아마존이 그 소프트웨어를 폐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워낙 난리가 나다 보니까 많이들 조심을 하고 개발을 할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그 AI 보이스 어시스턴트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1세대 AI 보이스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생각나시는 이름들이 딱 있으시죠. 지금도 많이 쓰실 텐데 시리, 그렇죠? 저는 알렉사를 많이 씁니다. 알렉사, 뭐 MSN은 코타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1세대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들을 보면은 일단 이름이 다 여성형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공장 디폴트 세팅이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근데 그러면 또 선택지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꿔보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디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첫인상이 디폴트로 공장도 세팅, 사용자도 공장도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편향이라는 거는 꼭 알고리즘 시스템만이 지니는 게 아니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도 누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당연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딸내미는 자꾸
예시를 들어서 나중에 걔가 크면 저에게 되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5살인데 걔는 아침에 맨날 알렉사랑 놀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저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렉사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안에 조그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단 현재 세대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이 미래를 영위해 갈 세대, 알파 세대라고 하던데요. 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속적, 포괄적, 누적적 이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 아이들의 경우에 만일 1세대의 그런 보이스 어시스턴트들 같은 그런 디폴트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자라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 1세대 기가 진이 뭐 테레비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진이 말놀이를 하잖아요. 이름이 진이니까 진이야 음악 틀어줘. 진이야 뭐 진이는 나의 여자친구 뭐 이래가면서 뭐 애기를 재워줘. 뭐 이런 광고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성형이 되는 것인데 사실 보이스 어시스턴트나 시리를 쓰실 때도 이렇게 시키시는 일들은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좀 뭐 특정한 종류의 일을 시키잖아요. 날씨를 알려달라, 뭐 뭐를 해달라, 뭐 음악을 세팅을 해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서가 하는 일이죠. 한국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린 세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자라게 되겠죠. 이러한 특정한 사회에서 인식하는 이러한 종류의 목소리로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이러한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은 이러한 종류의 뭐 업종에 종사하거나 이런 종류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결국 다음번에는 그 아이는 또 실수를 할 거고 실수를 할 거고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단에서 처음에 초반에 데이터셋이 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알고리즘의 설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의 일상적인 도전은 큰 파장을 만들지는 못하는 걸까요? 파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자로서 제공하시는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 무섭지만. 근데 무섭지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다음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 챗GPT를 그냥 쓰지 않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보안 문제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하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전이 업 될수록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니까요. 사전 학습이니까요. 오늘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오늘 내일 당장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영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들의 경우에도 바뀌었잖아요. 그 버전은 바뀌지 않지만 다음번에 나오는 새 모델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기술의 발전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낯설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이거 괜찮을까 되짚어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따님처럼 정말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는 저희보다 오히려 이 존재가 너무 친숙해서 오히려 의문 제기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AI 윤리를 뭔가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다음 세대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또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당장이라도 손에 잡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매번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일단 이런 공론의 장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입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기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기업의 주 목적은 사실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선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제적인 개입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법제적인 개입도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그걸 다 챙겨서 선도적으로 선점적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역사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호작용적으로 공론을 자는 게 중요하고 이제 제3자의 감시가 아니라 감사가 중요한 거고요. NPO, NGO 그리고 또 교육기관 또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학과도 나오고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자 뭐 이런 얘기는 전부터 있었고 사실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뭐 교양 커리큘럼에 반영이 되고 하지만 왜 인공지능 윤리 수업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는지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네, 두 분께서 모두 AI 산업의 최전선에 계시면서도 제네시스랩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기반 기업인 만큼 국내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지금 정말 뜨겁게 체감하고 계실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빅테크 컴퍼니를 대표하는 만큼 생태계에서도 AI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조직에서 다양성과 포용력을 포함해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되게 궁금한데요. 먼저 제네시스 랩에서는 뷰인터 HR이라는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던 면접 솔루션이 어떻게 다양성이나 포용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AI 면접은 그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AI가 이제 인터랙션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면접관 사이드와 두 번째는 이제 지원자 사이드로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 면접관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컨디션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면접을 보면. 근데 우리 면접관들이 뭐 임원들도 있고 뭐 부장급, 뭐 과장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보다는 선배들 위주로 면접을 보는데 그분들이 과연 면접을 다 잘 볼까요? 네.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AI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든 면접을 AI로 대체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AI 면접이 뭐 보통 이제 두 번 면접을 많은 기업들이 보니까 AI 면접이 1차 면접 앞에 들어가면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원래 회사가. 여기는 10명을 뽑는데 인기가 많아서 서류가 1000명이 들어옵니다. 면접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많이 봐야 100명, 150명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900명이 서류 탈락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이에 AI 면접이 들어오면 보통 500명을 AI 면접 봅니다. 그러면 서류로 광탈할 900명 중에 500명에게는 그래도 나를 한번 회사에 어필해 볼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다양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들이나 인사팀 입장에서도 서류로 900명을 탈락시키는 게 되게 부담스럽죠. 네. 이렇게 로드를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최종 합격할 10명에게는 로드가 높아지겠지만 대다수의 탈락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성.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AI 면접관이 이미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AI 면접관을 학습시켰다면 혹시 가지게 되는 위험이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꽤 오래됐죠.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에서 뭐 흑인에게 점수를 잘 주고 흑인에게 점수를 그러니까 소수민족에게 그 점수를 낮게 주고 여성에게 낮게 주는 이런 편향성 문제 때문에 주로 미국이나 유럽은 AI 면접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저희 제네시스랩의 AI는 크게 이 편향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두 가지 단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가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시킬 때 라벨러의 학습과 이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이 과정, 요 단계에서 좀 신뢰성을 구축, 편향성을 제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그 AI 모델을 만든 이후에 AI 기술적으로 편향성 제거 기술, 그다음 공정성 기술, 요런 기술적으로 또 두 가지 단계로 그 해결을 합니다. 근데 1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는 AI 면접에 그 데이터를 모을 때 그 지원자의 뭐 일반 학생이든 구직 예정자든
그 개인 정보를 일체 받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저희가 처음에 돈을 주고 데이터를 모았어요. 뭐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고 AI 면접에 응시를 하시면 이건 학습용으로 쓰여집니다. 개인 동의 받고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때 그 입력하는 안에 이분의 학교, 성명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동의하시면 질문 나가고 그 영상과 스크립트가 저희 학습용으로 쓰입니다. 이때 이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개인 정보 없이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면접 전문가가 저희는 딥러닝 방식으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 면접관들, 면접 전문가를 저희가 일단 섭외했고 이 전문가들도 분명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워크숍하고 중간중간 계속 라벨링을 하면서 이 전문가들 중에 더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이 영상과 이 답변은 그래도 5점 만점에 3점은 주셔야 된다. 에브리바디 그렇게 생각, 우리가 평균을 내자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끝까지 우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 조심스럽게 라벨러로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이 라벨러들의 평가 성향을 그 편향성을 제거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워크숍과 데이터를 근거해서 계속 그분들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객관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편향성을 학습시키게 되면 저희가 말하는 소위 그런 나쁜 AI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단계에서부터 편향을 제거하고 사람에게 잘 배웠다면 다양성을 더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피탄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기술이 다양성과 포용력을 넓히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권우성 상무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양성과 포용성, 저희는 이제 D&I, Diversity and Inclusio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회적인 난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이 문제를 풀 거라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차원 전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캠페인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 생태계를 높일지 그리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서부터 먼저 저희는 이 D&I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사티아 3대 회장이 그때 취임을 하셨고 같이 이제 동시에 같이 온보딩이 돼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미션 스테이먼트부터 사명 스테이먼트죠. 네, 그거부터 고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명을 그냥 어디 외부 조직에서 컨설턴트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서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뭐냐, 사명 스테이먼트가 뭐냐면 to empower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every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어치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로서 인파워를 하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사명이면서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년 뭐 예를 들면 ERG라는 접근성과 관련된 D&I와 관련된 컨퍼런스도 자체 내부적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고 또 어떻게 D&I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쉐어링하고 또 우리가 프로덕트의 서비스에 전 세계 몇 억 명들이 쓰는 서비스와 제품이 어떻게 접근성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매년 리포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젠더별로 얼마만큼 월급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매니저는 얼마만큼 있는지, 디렉터는 얼마만큼 있는지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딱 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 AI 면접을 찬성하는 응시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면 면접에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 있는 분들, 멀리서 나름 준비해서 연습도 하고 옷도 하고 머리도 하고 왔는데
전체 면접 시간이 30분이 안 되는 거죠. 뭐 5명을 막 몰아넣더니만 인당 5분씩. 이걸로 나를 평가할 수 있나요? 뭐 스펙 보고 한다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나는 면접인데. 이런 불편한 경험들, 나의 이 직무와 뭐 역량에 그 필요하지 않은 질문들과 불편한 이런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AI가 더 공정할 것 같아. 이런 그 찬성에 그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대면 면접은 이렇게 지금 저희도 대면하잖아요. 끄덕여 주시잖아요. 본인이 탈락했는지 합격인지 감을 잡을 수 있죠. 면접관들의 표정을 보고 내가 알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데 AI는 그걸 모릅니다. AI 면접관이 질문하고 끄덕여 주지만 이게 인지를 못하죠. 우리 그 응시자들이. 그래서 모르니까 AI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 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제 신뢰성을 강조하는데 이 신뢰성을 사실 지원자들한테 오픈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인사팀과 면접관에게 끊임없이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신뢰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는 많이 부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 면접관보다 일관성이 우수합니다. 이건 뭐 얘기하면 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객관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성 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사람 전문가에게 잘 배웠다면 객관성. 이게 똑같은 답을 놓고 누구는 1점 주고 누구는 5점 주는 이게 무슨 객관적인가요? 정확하게 3점을 모든 면접관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면 면접을 잘 못 봐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임원이에요. 거의 이 사람이 5점 주면 옆에는 아무 말 못하고 끝 뭐 이럽니다. 거의. 이런 면접관들의 어떤 객관성을 높여주고 도와주는 거. 하나가 AI for accessibility인데 접근성이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뉴로다이버스 신경 장애를 갖고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술과 아까 얘기한 이제 돈과 펀딩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저희가 이걸 다 할 수 있다 절대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난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특히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네트워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기술과 지식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파트너십.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연구소와 학교, NGO, 비영리 단체의 기술과 자금과 이런 것들은 이제 펀딩을 하고 있어서 이 난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폐지되고 반발을 사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결국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역차별이라는 딜레마에 마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AI 학습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상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장애인과 관련된 데이터셋을 포함시켜야 돼요. 보통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횡단보도에 휠체어 타고 간 사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사람으로 인식할까요? 아직까지 잘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을 아직 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포함되고 아까 위원회 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장애인들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 서비스 만들고 제품 만들고 규제 만들고 뭐 하는데 장애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저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만들 때 다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만 명 중에 그분들 뭐 설계, 기획자 뭐 이런 거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커뮤니티를 그 분들의 챌린지라든가 페인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해야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제네시스랩 6구씨 기사님께 들어온 질문인데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AI 면접을 하게 될 경우 무난한 인재를 골고루 채용하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 독특한 면이 있거나 이전에 회사 내에 있는 인재에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선발할 확률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그럼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다양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뾰족한 질문. 뾰족 좀 뭔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답을 드렸는데 좀 충분치 못하면 따로 한번 면담을 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 AI는 고객들이 회사의 면접관들이 추가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의 맞춤형 AI 면접관 에이전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쓰고 계세요. 기존에 학습된 걸 그대로 쓰지 않고. 그 말은 기업들마다 사람을 보는 소위 말하는 핏한 인재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똑같은 문제 해결력이 좋은 인원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 해결력이 좋은 인원의 정의도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저희 AI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넣고 학습자가 돼서 라벨러가 돼서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AI를 쓰고 있어서 그런 다양성은 저희는 좀 맞춰주고 있지 않냐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나눠주신 권호성 상무님과 육구신 이사님께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